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선 승무원 마리아 엘레나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노선을 오가며 8년간 비행하면서 월 평균 15편의 항공편을 담당하며 수많은 승객들의 상황을 목격해 왔는데 단연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짐이 무게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탑승구에서 불안한 얼굴로 지상 직원과 필사적으로 협상하는 여행객들을 볼 때마다 혹은 바닥에 짐을 펼쳐놓고 급하게 다시 꾸리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사실 항공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화물 무게에 엄격하지 않습니다. 특정 전략들을 숙지하면 몇 킬로그램의 초과 무게도 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력을 쌓으며 완성한 이런 기술들을 많은 동료들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항공편에서 목격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서 짐을 달았는데 저울이 6kg 초과를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친구들을 위한 아르헨티나 전통 선물을 가져간다고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연히 근처에 있던 저는 조용히 가장 무거운 외투를 입고 노트북, 카메라, 기타 전자기기를 기내 가방으로 옮기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달았을 때 가방은 정확히 허용 한도에 맞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수백 페소의 벌금을 피했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행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효과적인 전략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위탁 수화물 무게 관리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유지합니다. 수천 건의 체크인을 관찰한 제 경험에 따르면 초과가 5kg을 넘지 않고 승객이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지상 직원들은 대체로 눈 감아줍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적으로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법적인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해 무게를 줄이고 여행을 편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매우 효과적인 수화물 무게 감량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기내 수화물 허용량을 현명하게 최대화하기.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 수화물 외에 7kg을 초과하지 않는 기내 수화물 1개를 허용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2개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올바른 적용 방법을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과소 이용되는 혜택입니다. 브라질 노선을 예로 들면 이코노미 클래스는 위탁 수화물 23kg까지 허용하며 기내 수화물은 최대 치수 56X, 36X 23cm에 7kg까지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전략은 탑승 절차 내내 가장 부피가 큰 외투를 입는 것인데 공항 내 따뜻한 기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냉방 시스템이 작동하면 온도가 완벽하게 편안해집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노트북, 태블릿, 충전기, 케이블을 정리해서 수납하는 전문 파우치를 항상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검색대에서 이런 물품들을 꺼낼 때 훨씬 편리하고 충격과 극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발 관리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행 시 항상 가볍고 편한 운동화를 선택하고 무거운 부츠나 하이힐은 위탁 수화물에 넣습니다. 한 번은 3켤레의 롱부츠를 가져와 수화물 초과가 발생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한 켤레를 신으라고 조언했더니 즉시 초과 무게 문제가 해결되었고 비행 중에 편한 신발로 갈아 신을 수 있는 옵션도 생겼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기내 수화물 무게를 엄격히 확인하지는 않지만 치수는 철저히 관리됩니다. 탑승구에서 위탁을 강요당하는 불쾌한 상황을 피하려면 사전에 치수 규정을 충족하는 기내 가방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서류, 현금, 보석, 필수 약품 같은 귀중품은 항상 기내 수화물의 안전한 내부 수납 공간에 보관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압축백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이 차지하는 공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진공 압축백은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내어 의류를 놀랍도록 압축합니다. 저는 양방향 지퍼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밀폐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2개월간의 유럽 여행에서 4개 전용 옷이 필요했을 때 외투, 스웨터, 겨울 의류를 압축해서 원래 겨우 10벌 들어가던 가방에 25벌 이상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축백 사용은 몇 가지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두께 0.8, 2mm의 백을 선택하세요. 너무 얇으면 쉽게 찢어지고 너무 두꺼우면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둘째, 넣기 전에 옷을 돌돌 말면 압축 효과가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전기 펌프로 공기를 완전히 빼는 것이 수동보다 효과적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압축이 옷을 구겨질까 걱정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의류 사이에 주름 방지 종이를 끼우면 됩니다. 린넨이나 실크 같은 섬세한 소재는 장기간 압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방 내부 거리에 걸거나 별도의 주름 방지 커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 화장품 및 세면 도구의 현명한 선택. 액체류는 상당한 무게를 더할 뿐만 아니라 기내 반입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정상 기내 수화물의 각 액체 용기는 1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한도는 1리터입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은 개인 위생 제품을 여행용 버전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여행용 키트를 제공합니다. 적절한 버전을 찾지 못하면 작은 용기를 구입해 좋아하는 제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식품용 실리콘 용기를 추천하는데 극한 온도를 견디고 누수를 방지합니다. 제품을 옮길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내용물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세면 도구의 경우 샴푸, 컨디셔너, 비누는 목적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수건만 챙기고 나머지는 현지 슈퍼마켓에서 구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가 크게 줄어들고 흥미로운 현지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승객이 500ml 샴푸병을 가져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 하나만으로 거의 500g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구입하라고 제안했는데 그곳 약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유럽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네 번째 전략, 다용도 의류. 여행 중 각 의류는 여러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총 무게를 줄이면서 다양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큰 파슈미나는 제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비행 중 담요로, 우아한 스카프로, 사원이나 해변의 즉석 덮개로, 심지어 비상시 가벼운 우산으로도 기능합니다. 신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장시간 걷기에 편한 운동화와 해변, 수영장, 캐주얼 용도의 다용도 샌들만 가져갑니다. 한 번은 5켤레를 챙겼다가 결국 한 켤레만 신은 여행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류를 고려하세요. 탈부착 가능한 밑창으로 샌들로 변신하는 신발, 2가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리버서블 재킷, 묶는 방법에 따라 상의, 캐주얼 드레스, 정장 드레스로 변신해 한 벌로 3가지 룩을 제공하는 컨버터블 드레스 등입니다. 5번째 전략, 탑승 전 긴급 상황 관리. 공항에 도착해서 초과 무게를 발견하면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여러 긴급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제거 가능한 물품을 파악하세요. 향수나 주류 같은 면세품 구매는 무겁지만 보통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책과 잡지는 개인 가방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불필요한 무게입니다. 무거운 여행 가이드북 10권을 가져온 승객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페이지를 촬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기내 수화물도 가득 찼다면 공항 사물함에 덜 중요한 물품을 임시 보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대부분의 주요 국제공항은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에세이사 공항에서는 24시간 수화물 보관 비용이 800, 1500 아르헨티나 페소로 초과 수화물 벌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항상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또는 많은 항공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수화물 허용량을 사전 구매할 수 있으며 공항 요금 대비 상당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항공은 온라인 추가 수화물을 막판 구매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중요한 추가 고려사항, 수화물 정책은 항공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항상 해당 항공편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세요. 무게 한도, 치수, 허용되는 기내 수화물 개수를 포함해서요. 저가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며 무료 위탁 수화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수화물 저울에 투자하세요.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미리 달아보세요. 무게를 달 때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가방을 평평하고 수평인 표면에 놓으세요. 지상 직원과의 정중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초과가 있다면 논쟁을 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초과한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같은 진심 어린 사과는 보통 이해심 있는 반응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초과가 미미하고 태도가 협조적일 때 합리적인 융통성을 보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곳에 무거운 물건을 숨겨 속이려 하지 마세요. 발각되면 단순 초과 벌금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관찰.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저가 항공사가 반드시 초과에 더 엄격한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기존 항공사의 지상 직원이 초과 무게를 더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초과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들이 제가 수년간의 항공 경험을 통해 완성한 수화물 무게 감량의 비밀입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여행에 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모든 문의에 답변하고 여러분의 여행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을 더 즐겁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줄 독점 팁을 더 받아보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지금 공항에서 불안하게 짐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음 여행을 위해 기대에 찬 가방을 싸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이 내용은 끝까지 보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분실 수화물 처리에 관한 놀라운 비밀. 여행의 악몽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전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가방 하나하나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벨트는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멈춥니다. 당신은 홀로 그곳에 서서 빈 벨트를 바라보고 당신의 짐, 옷, 추억, 그리고 이 여행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이 분실 가방의 무한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절망적으로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가겠죠. 좌절하지만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직원에게 묻습니다. 제 짐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작성할 양식을 건네주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소식이 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한숨만 쉬며 빈손으로 공항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서 10시간 넘게 비행하는 동안 입었던 냄새나는 옷 그대로 망가진 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30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30분 동안 당신은 즉시 돈을 받아 쇼핑을 가서 새 옷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손실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항공사가 즉시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을 잃어버렸을 때 체념하고 항공사가 호텔로 짐을 배달해 줄 때까지 1일, 2일, 심지어 3, 4일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불편과 번거로움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오늘의 내용은 공항에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3가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실행의 세부 사항에는 분실 수화물 처리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전문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거나 해외여행을 앞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즉시 그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구입한 어떤 여행 보험보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서 여행 중 돈, 시간, 문제를 절약할 수 있는 향후 전략을 놓치지 마세요. 자, 더 이상 서로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짐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수암을 찾는 구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는 것 알지만 믿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착함을 잃고 첫 번째 생각이 내가 벨트를 잘못 봤나? 입니다. 그래서 수화물 홀 전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 실수로 가방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세관을 통해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유리문을 지나 세관 통제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일이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항공사의 책임 분담에서 수화물 찾는 구역은 통제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수화물 보관 책임이 100%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 구역에 있고 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책임이며 애매모호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짐이 사라졌다고 말하면 항공사가 여전히 사건을 처리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분실되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잃어버렸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속 처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급하거나 절망적이더라도 수암을 찾는 구역에 발이 박힌 것처럼 있으세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은 당신이 탑승한 항공사의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를 즉시 찾는 것입니다. 이 카운터는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구역 근처에 위치하며 매기지 서비스 또는 수화물 문이라는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전용 카운터가 없고 대신 공항의 지상 서비스 회사에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항공사나 공항 지상 직원 유니폼을 입은 근처의 직원을 찾아 다가가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항공편으로 왔는데 제 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카운터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카운터를 찾으면 심호흡을 하세요. 화가 나고 긴 비행 후 피곤하겠지만 차분하고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지상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와주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러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항공편 번호를 명확히 말하고 수화물 체크인 증명서를 제시하세요. 탑승권 뒷면에 붙어 있거나 독립적인 작은 스티커입니다. 그 종이는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자 모든 후속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장에 머물며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작은 고집이 모든 후속 조치를 위한 가장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제까지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격려의 댓글을 주저 말고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에는 즉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담겨 있다고 약속합니다. 중요한 두 번째 문제로 원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수화물 사고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중요한 핵심 코드를 받는 것입니다. 지상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또는 줄여서 PIR이라고 불리는 양식을 줄 것입니다. 이 문서를 법적 문서, 계약서처럼 다루세요.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읽고 모든 필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짐을 추적하고 보상을 요청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은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현지 숙소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짐을 찾으면 항공사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배달하므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호텔에 묵는다면 호텔 이름, 주소, 방번호를 명확히 쓰세요. 개인 숙소에 머문다면 가능한 한 가장 자세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세요. 그런 다음 전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분실된 가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절대 단순히 검은색 가방이라고 쓰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에는 수십 개의 검은색 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말로 가방을 그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난다면 브랜드와 모델로 시작하세요. 둘째, 소재. 하드 케이스인가요? 소프트 케이스인가요? 하드 케이스라면 광택인가요? 무광인가요? 소프트라면 나일론인가요? 가죽인가요? 셋째, 색상. 단순히 검은색이라고 쓰지 말고 순수한 검은색인가요? 짙은 검은색인가요? 회색 터치가 있나요? 다른 색상이 섞여 있나요? 넷째, 크기. 기내 반입 크기인가요? 체크인이 필요한 크기인가요? 대략 28인치인가요? 30인치인가요? 다섯째, 외관 특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스티커에는 어떤 디자인이 있나요? 수화물 스트랩이 있나요? 무슨 색인가요? 식별 태그가 있나요? 태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방 자체에 명확한 긁힘, 찌그러짐 또는 마모가 있나요? 바퀴는 2개인가요? 4개인가요? 손잡이는 무슨 색인가요? 설명이 자세할수록 전 세계 수화물 검색 시스템, 네, 월드 트레이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비교를 통해 당신의 고유한 가방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설명은 검은색 가방입니다. 훌륭한 설명은 삼소나이트 무광 검은색 하드 케이스 가방, 약 28인치에 바퀴 4개, 앞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어린 왕자 스티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약 5cm 길이의 명확한 흰색 긁힘, 은색 손잡이, 무지개색 수화물 스트랩 보이시나요? 이런 설명으로 가방의 이미지가 즉시 생생해지고 지상 직원이 이러한 특징을 시스템에 더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방 외관을 작성한 후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내용물 신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찮아하며 아무거나 쓰거나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모든 속옷의 색상을 쓸 필요는 없지만 주요 품목과 귀중품을 나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팔 티셔츠 5장, 청바지 2벌, 콜롬비아 재킷 1벌, 나이키 신발 1켤레, 세면도구 세트, 헤어드라이어, 여행책 2권, 약 1상자, 기념품 등. 왜 이렇게 할까요? 2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무작위 세관 검사와 같이 가방을 여러 검사할 때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것이 당신의 가방임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짐이 불행하게도 영구적으로 분실된 것으로 선언되면 일반적으로 21일 후에도 찾지 못한 경우 이 목록이 항공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항공사는 당신이 신고한 품목을 기반으로 보상 금액을 평가할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면 가방에 귀중한 전문 사진 장비가 들어있었는지 값싼 옷만 들어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기억하고 주요 품목을 작성하세요. 물론 규정에 따라 현금, 보석, 중요 서류, 전자제품은 수화물로 붙여서는 안 되므로 쓰더라도 항공사가 전액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항상 귀중품을 기내 수화물에 휴대하는 것입니다. 전체 PIR 양식 작성을 완료하고 지상 직원에게 제출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3번 말합니다. 사본을 요청하고 파일 번호나 조회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5글자와 5숫자로 구성된 이 코드가 사건 번호입니다. 이 코드로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언제든지 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또한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든 최종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든 모든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양식 사본을 받은 후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이중 보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이 정보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 이러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빨리 떠나고 싶어서 아무거나 작성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메인 이벤트에 도달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것, 항공사가 즉시 보상하도록 만들어 새 옷과 필요한 물품을 살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것은 임시 필수품 비용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단어 선택에 주목하세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요청. 왜일까요? 대다수 항공사는 당신에게 이 권리가 있다고 먼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혜택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척합니다. PIR 양식을 작성하고 조회 코드를 받은 후 카운터에서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지상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매우 명확하고 차분하며 정중한 어조로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짐이 분실되어 지금 갈아입을 옷도 세면 도구도 전혀 없습니다. 항공사 규정과 관련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라 이러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임시 경비나 긴급 쇼핑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지상 직원의 표정에 약간의 놀라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의 사람이 절차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임시 경비는 항공업계에서 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Interim Expenses 또는 First Need Allowance. 법적 근거는 국제항공운송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항공사가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의 정신은 항공사가 자신의 실수로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때 기본적인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나를 옷도 칫솔도 없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사서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돈을 줘야 합니다. 이 돈은 얼마나 될까요? 고정된 세계 표준은 없습니다. 당신이 탑승한 클래스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석보다 더 많이 받음. 항공사 정책, 심지어 당신이 있는 국가의 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은 50, 150 미국 달러 사이에 있으며 현지 통화로 환산됩니다. 이 돈은 명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갈아입을 옷 한 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간단한 티셔츠, 바지, 칫솔, 치약, 세안제 및 기타 기본 품목. 이 보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이자 최상의 상황은 직접 현금입니다. 주요 허브 공항의 일부 대형 항공사는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현지 통화로 현금이 든 봉투를 주어 바로 쇼핑하러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이자 더 흔한 것은 나중에 환급입니다. 지상 직원이 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세요. 금액 한도는 약 이 정도입니다. 모든 구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영수증 금액에 따라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라면 지상 직원과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옷과 세면 도구만 가능한가요? 일부는 하루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급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특정 주소로 영수증을 보내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넷째,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원본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구입 후 바로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 분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상 직원이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먼저 사세요, 나중에 환급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모르는 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매우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몬트리올 협약의 정신과 대부분 항공사의 승객 운송 약관에 따라 수화물 분실, 특히 편도 여행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적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쉽게 보낼 수 있는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리는 특히 편도 여행 승객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이고 짐이 분실되면 항공사는 집에 여벌 옷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날아가 여행을 시작하려는데 옷이 없다면 이때 신청하면 거의 100% 성공합니다. 전체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공항에서 짐이 분실된 것을 발견합니다. 30분의 골든타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즉시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PIR 보고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고 짐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조회 코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완료한 후 99%의 다른 사람들처럼 낙담하여 떠나지 않고 임시 필수품 비용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요청하여 긴급 쇼핑 자금을 성공적으로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안심하고 공항을 나갈 수 있습니다. 손에 현금이 있거나 명확한 구매 한도와 환급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러 가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바로 가서 깨끗한 옷 한 벌을 사고 세면 도구를 사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더러운 옷으로 불편하게 시작하는 대신 편안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경험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항을 나간 후 후속 추적도 중요합니다. 조회 코드를 통해 매일 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48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지연된 수화물이 발견되어 지정한 주소로 배달됩니다. 짐이 도착하면 배달 직원 앞에서 즉시 가방 외관을 확인하여 손상이 있는지 잠금 장치가 온전한지 확인하세요. 가방을 열고 내용물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증거로 사진을 찍고 바로 항공사에 연락하세요. 운송 중 가방이 손상되었다면 바퀴가 부러지거나 케이스가 갈라진 경우 이것도 항공사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가방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용물이 빠졌다면 처음에 작성한 PIR 목록을 바탕으로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여 20일이 지나도 짐이 계속 분실된 경우 항공사는 공식적으로 짐을 분실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최종 보상 단계에 들어갑니다. 최대 보상 한도도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규제되며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특별 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라는 단위로 계산되며 약 1,700 미국 달러로 환산됩니다. 이것이 최대 상한선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모두가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보상 금액은 처음에 신고한 물품의 가치와 일부 품목에 대한 구매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앞서 PIR 양식의 내용물 목록을 진지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항공사 보상 외에도 출발 전에 여행 보험을 구입했다면 지금이 작동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행 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화물 지연 보상 및 수화물 분실 보상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독립적이며 항공사 보상과 충돌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지연 보험은 일반적으로 짐이 6시간이나 8시간 같은 특정 시간 이상 지연되면 즉시 고정 금액의 보상을 제공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돈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화물 분실 보험은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짐을 분실된 것으로 선언한 후 또 다른 고정 금액이나 환급 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여행 보험에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보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30분의 골든타임에 분실 수화물을 발견하는 것부터 핵심 서류 작성 방법, 적극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는 방법, 후속 추적 및 보험 보상까지 수화물 분실 처리 전체 과정에 대해 매우 완전하고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식은 제 수년간의 여행 경험과 연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여러분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 모두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불평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직접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상대하는 항공사는 종종 가장 표준적인 절차만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유리한 숨겨진 조항들은 우리가 숙제를 하고 용감하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에 당신이나 친구가 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길을 잃고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 작은 사고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아름다운 여행을 계속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수화물 분실 처리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거나 심지어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시면 매우 환영합니다. 함께 토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외국에서 누군가의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여행 전략과 돈 절약 비법에 대한 제 향후 더욱 흥미롭고 유용한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화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라는 5글자를 보고 괜찮은데 조금 더 편하려고 돈을 더 써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기사나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과 약간의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그 가격이 천문학적이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항공사들이 이런 클래스들에 정말 멋진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코노미 플러스, 프리미엄 셀렉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모두 매우 우아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을 더 쓸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우리를 속여서 조금 더 넓은 좌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항공사의 마케팅 전략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마다 머릿속을 맴돌며 완전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이 영상은 이 모든 의문을 한 번에 명확하고 완전하고 솔직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항공사들이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대 뒤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의 실체를 층층이 벗겨내어 다음번에 돈을 쓸 때 현란하지만 공허한 마케팅에 속지 않고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공유할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일부 승무원들도 모를 수 있는 하지만 아주 적은 돈으로 혹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매우 실용적인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클래스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카테고리는 항공사의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발명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경제적으로 들리며 너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자신을 잘 대우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심리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절대 미니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며 둘 사이의 격차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추가 비용으로 정확히 무엇을 구매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은 폭이 4,346cm이고 다리 공간은 약 7,681cm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는 폭이 2.55cm 증가하여 약 48cm가 되고 다리 공간은 약 97cm까지 확장됩니다. 이 추가 15cm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다리를 더 편하게 뻗을 수 있게 해주며 무릎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하여 비행 중 불편함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좌석 등받이의 기울기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기울이기란 기본적으로 약간 뒤로 살짝 젖히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는 조금 더 기울일 수 있어 약 710cm의 기울기에서 1517cm로 늘어납니다. 일부 항공사는 종아리에 추가 지지대를 제공하는 발받침을 포함합니다. 유망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평평한 침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앉아서 자야 하며 단지 조금 더 편한 자세일 뿐입니다.
이는 교통수단에서 잠들기 힘든 분들이라면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한밤중에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상세한 분석을 즐기고 계신가요? 더 현명한 여행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셋째, 음식과 서비스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음식이 더 우수하다고 홍보합니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종종 일회용 플라스틱 트레이 대신 더 우아해 보이는 접시에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 음식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옵션에는 추가 옵션이 포함될 수 있거나 양이 약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 시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는데 보통 주스나 물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품질의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본질은 여전히 가공된 기내식이며 단지 더 매력적으로 포장되었을 뿐입니다. 서비스에 관해서는 분리된 더 작은 섹션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을 서빙하는 승무원들은 종종 이코노미 클래스를 서빙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동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승객을 돌봐야 하므로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코노미 클래스의 표준 절차이며 특별한 개인화된 대우는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소한 편의 용품을 받습니다. 칫솔, 안대, 귀마개가 들어있는 야간 여행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1, 2인치 더 클 수 있습니다. 헤드폰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저렴한 이어폰 대신 약간의 소음을 차단하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개선 사항이지만 정말 가격 차이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이 모두가 고려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가장 성가신 점들, 다리 공간 부족과 너무 수직인 좌석을 해결하지만 변혁적인 질적 도약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있고 여전히 앉아서 자야 하며 서비스와 음식의 개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키가 큰 분들로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면 다리 공간을 위해 추가 비용을 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와 비슷한 경험을 기대하신다면 매우 실망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기서 항공사들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분석 후에는 다음번에는 그 지출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아름다운 환상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여러분의 비행 경험을 진정으로 변혁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가는 것이 50단계에서 60단계로 가는 것이라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는 것은 60단계에서 95단계로 직접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이 몇 배나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좌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짐을 찾을 때까지 완전하고 독점적인 여행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이코노미 클래스 줄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이미 레드카펫을 걸어 전용 카운터로 가서 5분 이내에 체크인을 완료합니다. 그들의 짐은 우선 처리 태그를 받으며 이는 착륙했을 때 그들의 가방이 먼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끝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인 후에는 VIP 라운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비즈니스 클래스 경험의 본질입니다. 항공사의 VIP 라운지는 탑승 전 여러분의 평온한 오아시스입니다. 편안한 소파, 무료 고속 와이파이, 다양한 잡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우수한 품질의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아에로멕시코, 라탐, 아비앙카, 코파 항공과 같은 친숙한 아시아 항공사들을 예로 들면 그들의 비즈니스 클래스 VIP 라운지는 실제로
고급 뷔페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멕시코 라면이나 콜롬비아 해산물 국수 같은 간 만든 국수부터 다양한 아시아 및 서양 따뜻한 요리, 샐러드, 디저트, 과일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음료 선택은 인상적입니다. 기본 주스, 청량 음료, 커피 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맥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심지어 라이브로 맞춤형 칵테일을 준비하는 바텐더도 있습니다. 모두 완전히 무료이며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VIP 라운지에서 따뜻한 샤워도 할 수 있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여행 피로의 절반을 씻어내고 신선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코노미 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완전히 접근 불가능합니다. 탑승 시간이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탑승하여 좌석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좌석이야말로 비즈니스 클래스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장거리 노선에서는 사실상 100%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완전히 평평하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약간 기울어진 거의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180도 평평합니다. 여러분의 좌석은 약 2m 길이의 침대로 변합니다. 항공사는 부드러운 매트리스, 편안한 깃털 이불과 베개를 제공하며 심지어 갈아입을 파자마도 제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에서 집 침대와 같은 수면 품질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거리 비행,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노선처럼 여러 시간대를 넘나드는 비행의 경우 이것은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비행기에서 6, 7시간을 푹 잘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신선하고 활력 넘치게 깨어나며 시차 적응으로 고통스럽게 하루나 이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비즈니스 클래스의 가치는 앞서 언급한 모든 클래스를 훨씬 능가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침대 외에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자체가 디자인의 걸작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반폐쇄형 개인 칸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모든 것을 앞 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하는 대신 노트북, 책, 개인 가방을 둘 수 있는 측면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45, 50cm를 측정할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선명한 이미지와 다양한 영화 선택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독서 등 범용 콘센트, 여러 USB 포트가 있어 모든 전자기기가 완전히 충전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즈니스 클래스 음식은 더 이상 기내식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공중 요리 경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착석 후 승무원들이 먼저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는데 보통 샴페인, 주스 또는 탄산수 옵션이 있으며 실제 유리잔에 담겨 나옵니다. 그런 다음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와 같은 것을 받으며 전체, 메인 요리, 디저트, 치즈, 샐러드의 옵션이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보통 3, 4가지 옵션이 있으며 구운 스테이크, 구운 생선, 아시아 스타일, 볶음밥 등 아시아 및 서양 요리를 다룹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온라인 사전 식사 선택 서비스도 제공하여 비행 전에 메인 요리를 선택하여 첫 번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식사는 코스별로 제공되며 흰색 테이블보가 깔리고 금속 식기와 실제 도자기 접시를 사용합니다. 먹는 전체 리듬과 경험은 지상의 레스토랑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와인 리스트는 특히 인상적이며 프랑스 보르도 레드 와인부터 뉴질랜드 소빈뇽 블랑, 심지어 여러 브랜드의 위스키, 브랜디, 진까지 모두 전문가가 선택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도 추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인데 여기서 차이가 세부 사항에서 드러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들은 이코노미 클래스 동료들이 돌보는 승객 수의 아마도 10분의 1만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세밀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을 기억하여 곤잘레스 씨 또는 마르티네스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잔이 3분의 1만 남았을 때 더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다가와 물어봅니다. 잠들 준비를 할 때 자동으로 좌석을 침대 모드로 조정하고 매트리스를 펴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런 종류의 세심하고 완벽하게 시간을 맞춘 배려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받는 손님처럼 느끼게 합니다. 받는 야간 키트에는 로크 식당이나 클라랑스 같은 잘 알려진 럭셔리 브랜드의 개인 위생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합이 비즈니스 클래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비행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비행을 힘든 운송 과정에서 호화롭고 즐거운 여행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을 보실 때 단순히 비행기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수면, 경험, 품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구매하는 것임을 아세요. 부러운 비즈니스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침내 항공의 가장 높은 신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부자들의 향유라면 퍼스트 클래스는 상위 1%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럭셔리 경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에게 퍼스트 클래스는 매우 멀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꿈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없앴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의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대부분의 고급 여행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를 유지하는 인류 항공사들, 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항공, 에어프랑스 같은 그들이 제공하는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는 운송수단의 범주를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날아다니는 극도로 사적인 5성급 호텔 스위트에 더 가깝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비즈니스 클래스와 어떻게 다를까요? 결국 비즈니스 클래스도 완전히 평평하게 기울어질 수 있고 샴페인과 고급 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차이는 두 단어에 있습니다. 독점성과 개인화입니다. 먼저 공간의 독점성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반개방형 독립 좌석을 제공하는 반면 퍼스트 클래스는 실제로 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 개인 칸을 제공합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실제 방입니다. 에미레이트의 A380 퍼스트 클래스를 예로 들면 각 승객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개인 스위트를 가지고 있으며 편안한 침대로 변하는 넓은 좌석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니바, 화장대, 옷장, 그리고 81cm의 초대형 스크린도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것은 여러분만의 개인 세계로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일하거나 쉬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수준은 비즈니스 클래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의 독점성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는 총 48명의 승객만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서빙하는 승무원은 23명일 수 있습니다. 이 승무원 대 승객 비율은 1, 2 또는 1, 3에 달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서빙하는 이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히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 집사에 더 가깝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예측하여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좋아하는 음료를 제공하고 약간 추울 때 담요를 덮어줍니다. 식사는 더 이상 정해진 시간이나 메뉴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륙 직후 저녁을 먹고 싶거나 착륙 2시간 전에 아침을 먹고 싶다면 완전히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메뉴의 음식은 미슐랭 스타 셰프가 디자인했습니다. 프리미엄 보드카와 짝을 이룬 고품질 캐비어를 먹거나 원하는 대로 준비된 간 만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의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수십 달러짜리 샴페인을 제공하는 반면 퍼스트 클래스는 크루그나 돔페리, 용 같은 병당 수백 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빈티지 샴페인을 제공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퍼스트 클래스의 추가 시설입니다. 다시 에미레이트 A380을 예로 들면 퍼스트 클래스에는 공중 욕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40영피트. 상공에서 따뜻하고 상쾌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난방, 럭셔리 브랜드 세면 도구, 부드러운 수건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끝내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신선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 우아하게 객실에서 나오는 것을 정말 사치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지상에서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는
더욱 확장됩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전용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에서 공항까지 모셔다 줄 고급 차량을 보내고 비행 후에는 호텔까지 모셔다 줍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라운지도 비즈니스 클래스 VIP 라운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라운지에서는 셀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주문하고 고급 레스토랑과 같은 테이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전용 레스토랑이 있으며 심지어 무료 스파 마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표준화된 럭셔리 제품을 제공합니다. 훌륭하고 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같은 것을 받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개별적인 필요와 선호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희소성과 독점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아마도 단순히 운송만이 아니라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세 가지 클래스 간의 차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다리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질적 도약으로 핵심 가치는 완전히 평평한 침대와 지상에서의 독점적인 서비스에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극한의 럭셔리의 동의어로 절대적인 프라이버시와 독점적인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합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의 오랜 의문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했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주제에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현명한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우리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가 환상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가격은 정말 모두의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만 봐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적은 돈 또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베테랑 여행자들과 항공업계 직원들의 경험에서 제가 편집한 기술들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기술, 또한 가장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와 포인트 적립에 대해 들으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압도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는 가장 경제적인 길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단지 무료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만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마일리지의 최고의 사용은 업그레이드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이코노미 항공권입니다. 그런 다음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의 업그레이드 자격을 교환합니다. 이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보통 마일리지로 직접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초기 현금 항공권 비용과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비용을 합친 것은 종종 현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며 때로는 절반 또는 그 이하입니다. 마일리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비행으로 적립하는 것 외에도 이제 많은 신용카드가 항공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 슈퍼마켓, 쇼핑몰, 주유소, 레스토랑에서의 구매, 이 비행 마일리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다음 업그레이드를 위해 비밀리에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거나 마일리지 보상 전문 카드를 신청하여 모든 일상 지출을 같은 카드에 집중하세요. 기대보다 마일리지가 얼마나 빨리 쌓이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 웹사이트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특정 클래스에서 다음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 수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인 채널이며 모든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기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은 약간의 인내심과
운이 필요합니다. 낚시는 항공권을 구매한 후부터 출발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사가 내놓는 업그레이드 제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사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싼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빈 좌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 좌석은 그들에게 제로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 기간 동안 프리미엄 클래스 판매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종종 가격을 낮추고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찰 업그레이드라고 불립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항공사가 업그레이드 입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소 입찰 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입찰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500에서 1000 사이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제안하는 사람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장과 같습니다. 가격이 수락되면 축하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즈니스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온라인 체크인이나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즉시 업그레이드 제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정 가격을 직접 제시하며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가격은 보통 처음부터 비즈니스 클래스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발 72시간에서 24시간 전 사이가 항공사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예약 후 무시하지 마세요. 예약 관리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놀라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비행 또는 이른바 레드아이 비행 같은 비성수기에 비행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비즈니스 여행자가 적고 이용 가능한 좌석이 더 많아 항공사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의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가장 전설적이지만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숨겨진 이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영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설적인 무료 업그레이드입니다. 무료 업그레이드가 왜 존재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초과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탑승률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종종 이용 가능한 좌석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비율의 승객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코노미 클래스에 충분한 좌석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 비행기가 정시에 이륙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위한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운 좋은 몇몇을 선택하여 여전히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답은 혼자 여행하는 항공사 고급 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혼자 여행하는 사람.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두 개의 여분 좌석만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나 친구 그룹을 옮기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옮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둘째, 항공사 회원. 많은 승객 중에서 항공사는 자연스럽게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기본 레벨 회원일지라도 어떤 회원 프로그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위가 확실히 앞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주 비행하든지 반드시 몇 분을 들여 항공사 회원으로 무료 등록하세요. 셋째, 적절하게 옷을 입고 친절한 태도를 갖추세요. 이 점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시간 압박 속에서 비슷한 조건의 두 승객 중 업그레이드 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지상 직원이라면 깨끗하고 단정하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예의 바른 여행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이 필요한 비즈니스 클래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술의 본질은 가능한 한 혼자 여행하고 반드시 항공사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공항에서
최상의 행동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장과 넥타이를 입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세요. 이 무료 업그레이드는 복권 당첨과 같습니다.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당첨 확률이 몇 배나 높은 복권을 산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간의 진정한 차이와 적은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 공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미래 여행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은 단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자체도 아름다운 추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명하게 지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전체 여행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유용했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면 구독 버튼을 관대하게 눌러주시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래야 더욱 흥미롭고 실용적인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할 때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 섹션에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 경험을 공유하시거나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독점적인 업그레이드 비법이 있으시거나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정중히 초대합니다. 아래에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